LG경영연구원의 김영주 수석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수석님은 제가 언젠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뵌 것 같은데 예, 또 오랜만에 여기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 스튜디오는 처음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좀 귀한 분을 모셔가지고 네. 저희가 조금 중요한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 좋은 질문을 하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27일이었나요? 이틀 전에 네. 2년 만에 한중 경제장관 회의가 뭐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혹시 뭐 회의에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는지 또는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도 있었는지. 예, 일단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번 한중 경제장관에서 총 5가지 이슈가 다뤄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중 경제장관은 과거 같으면 이제 매년 했습니다만 요즘 코로나 상황이 그래서 2년 만에 열렸었고요. 네. 그 5가지 이슈 중에 제일 첫 번째 이슈가 경제 분야의 실질적 협력, 그리고 우리 흔히 요즘 문제되는 공급망과 뭐 신산업, 그게 이제 두 번째가 되겠고, 또 제3국에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공동 진출하도록 하자라는 제3국 공동 협력이 이제 세 번째 분야였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분야는 이게 양해각서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했는데 서비스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리고 좀 탈탄소 문제가 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한중 협력이 이제 미세먼지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것을 한 발 더 나가서 탈탄소 분야에까지 논의를 확대해보자라는 이 5가지가 이번 경제장관 회의의 주요 테마였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나라 언론에서 초점을 많이 맞추는 쪽은 주로 지금 공급망 이슈죠. 왜냐하면 이게 미중 관계 또는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주제다 보니까 이 공급망을 가장 부각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이제 공급망 분야는 사실 해결이 쉽지 않고 중요한 문제라서 포함을 시켰지만 아마도 경제 분야의 실질적 협력 내용에서 뭔가 그 토대들이 마련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한중 산업 관계가 워낙 긴밀하다 보니까 공급망 협력은 진도는 빨리 나가지 못하더라도 일단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이제 아마 다음 후속 조치들을 조금씩 마련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공급망 문제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지금 고조되는 상황에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끼어 있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 미국이 주도하는 그 치포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 중국을 배제하고 동맹국들이 이제 같이 한편 해보자 이런 상황이고 이제 우리한테 미국은 우리 쪽에 붙을래, 중국 쪽에 붙을래 좀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중국은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 뭐 그렇죠. 사드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국익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는 이 치포를 이거 어떻게 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취포라고도 하고 페포라고도 합니다. 그 반도체 팹 때문에 그래서 이제 취포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미국에서 뭐 취포가 됐던 페포가 됐던 그걸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중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좀 억눌러 보자라는 취지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걸 따지고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반도체 산업을 억누를 만한 수단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최근에 뭐 반도체 법안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도 어느 정도 견제가 됩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뭐랄까 일종의 2차 안전망 그런 느낌으로 이 취포를 추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이게 좀 국익이란 표현이 참 어중간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기업들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를 보고 그 기업들의 이익을 전부 모았을 때 그게 플러스가 되면 결국 국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이 취포에 참여할 경우와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이익 또는 비용을 따져보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기업들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제 뭐 큰 2개의 기업이 취포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또 취포에 참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참여하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부상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뻔히 알면서 미국의 그것과 반하는 즉 중국 쪽에 투자를 계속 확대한다거나 그러는 것 자체가 굉장한 위험이 될 수 있고요. 또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르면 우리가 어차피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보조금을 받는 이상 10년 정도는 이제 대중 투자가 제약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그 취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반도체 기업들
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팹4로 말씀하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칩4로 하면 너무 광범위한데 팹4 하면은 자기네 미국에다 공장을 심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허용해줄게. 그러면 지금 이미 뭐 시안이라든가 중국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빼라는 얘기는 안 하는 거죠? 네, 그거는. 맞습니다. 네. 빼는 건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반도체 산업에는 계속 추가 투자가 이루어져야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추가 투자가 어느 순간 멈출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 그 반도체 공장은 이제 좀 뭐랄까 과거의 유산처럼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거를 노리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시안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EUV 공정 깔지 말아라. 예. 그거 깔면 언젠가는 뺏긴다. 뭐 그렇죠. 이런 의도도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이 쥐포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그 EUV 장비 자체를 미국에 컨트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중 수출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우리 기업들은 어차피 위험한데 그럴 바에는 그 쥐포 혹은 페포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거 가입이란 표현을 쓰는 것도 좀 애매합니다. 그냥 그렇죠. 오히려 참여 정도가 네. 적당할 것 같고 그 정도를 이제 보면서 그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뿌린 씨앗 아닙니까? 그 스마일 커브라 그래가지고 예. 자기네는 공장 안 하고 자기는 마케팅하고 제작만 해가지고 우리는 고마진 뽑겠다 했는데 이제 와 보니 제작이 고마진이 되고 근데 이렇게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의 경쟁력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미 첨단 기술 몇 가지 빼고는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중국이 월등히 넘어버린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네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이 공급망을 좀 산업별 또는 품목별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운동화라든지 티셔츠의 경쟁력을 중국이 앞섰다라고 해서 미국은 전혀 걱정하지 않잖아요. 네. 반면에 이제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이런 부분은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와도 직결되고 또 미래의 어떤 먹거리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는 분야라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마일 커브의 여러 선상에서 굉장히 중국이 이미 앞서버린 분야도 그렇죠. 있고 또는 아직은 미국이 앞서는 또는 미국과 좀 우방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꺾어두지 않으면 그렇죠. 한 5년, 10년 안에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겠다라고 우려되는 품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주로 지금 미국의 목표는 그런 부분의 속도를 좀 늦추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면 얻게 되는 반사 이익은 사실 시장 논리대로 그대로 흘러갔다면 중국이 아마 저렇게 못 컸을 겁니다. 근데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왜곡된 시장을 어떻게 보면 미국이 또 다른 왜곡을 통해서 좀 바로잡으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게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또 위협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이번에 그 인플레 감축 법안 보면 네. 결국은 뭐 배터리든 전기차 시장에서도 이제 중국을 조금 배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자동차 쪽에 지금 논란이 크고 알고 회장님이 지금 미국 갔나요? 네, 예. 가셨어요. 아직 안 오셨죠? 그건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갔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가르마가 안 타지면 우리까지도 이제 이쪽에 피해를 좀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그 배터리 같은 경우도 주 원료를 뭐 중국에서 하면 또 안 쳐준다고 하니까 이 과정에서 방금은 이제 위원님은 기회 쪽을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도매가로 넘어가서 저희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생기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익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반도체 쪽이고요. 반도체 말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민감하게 이제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경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다 보니까 그 미국의 이런 조치가 과연 그 예를 들어 분명히 한국 자동차 업체를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한국 자동차 업체만 배제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와 경쟁하는 유럽이나 또는 미국의 다른 업체들도 함께 배제될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그 자동차 보조금이 크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완성차를 미국에서 만드느냐, 또는 배터리의 그 가치 사슬을 훑어봤을 때 미국에서 결정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지느냐를 보는데 그 첫 번째 조건,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지는가는 그래도 미국의 꽤 많은 업체들이 네. 충족시킬 수 있지만
배터리는 아직까지는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네. 다만 이제 지금 시점에 불가능한 거지. 어쨌든 미국이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면 그 한 7,000불, 7,500불 정도 되는 보조금을 놓고 기업들이 결국 의사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내가 그 중국 걸 그대로 사서 쓰고 보조금을 안 받는 게 한 7,500불 정도의 그거를 상쇄시킬 만큼 유리한지,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게 유리할지를 놓고 아마 기업들이 고민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일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또 그 미국 안에 있는 자동차 그 라인을 뭐 홀류라든지 그런 몇 가지 방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저는 사실 이번에 뭐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그 코로나 때문에 좀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대중무역 수지 적자가 났잖아요. 예.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게 이제 반도체 좀 덜 팔으면 바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어디 마트 어디를 가나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는 데가 없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한국에서 만들 수가 없다. 일반적인 상품들은 그쪽에 밑단으로의 밸류 체인이 너무나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자기가 아이템만 갖고 와서 중국에서 만드는 게 훨씬 낫지, 한국에서 그걸 만든다는 건 이제는 말도 안 된다. 아주 이제 좀 약간 뭐 고가 사양의 고부가 제조업 아닌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못 팔면 바로 적자가 나는데, 야, 이걸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나. 미래를 보면 이제 더 큰일 나지 않겠느냐. 이제 저가형 반도체는 또 걔네들이 꽤 만들 테니까. 그 이제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한 10년 전부터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뭐 많은 연구소들이 계속 강조했던 게 대중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다. 특히 무역 수지 흑자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아니, 중국에서 나고 있고, 네. 그래서 대중 교육을 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동안 이제 사실 잘 안 됐었죠.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근데 이번 팬데믹 위기를 거치고 중국의 락다운이 자꾸 몇 번 반복되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기가 이제 좀 부각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대중 투자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과거에는 좀 전부 중국에 몰빵을 네. 했다면 이제 중국에 있던 폭스콘 생산을 좀 공장. 줄이고 예. 뭐 예. 인도나 베트남 이런 데로 예. 옮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자연스럽게 그 투자를 따라서 가는 거죠. 결국은 폭스콘의 반도체 그렇죠. 공급해주면 애플 반도체 예, 공급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중 수출은 줄었지만 대중 수출이 줄고 그 바람에 대중 무역 수지는 적자가 커졌지만 네. 대아세안 투자, 즉 중국에서 빠져나온 업체들로의 그 수출이 그대로 이어가면서 대아세안 투자 무역 수지는 굉장히 그 흑자폭이 커졌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좀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무역 다변화, 교역 다변화가 이뤄진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괜찮아 보이고, 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직도 대중 교역이 너무 특정 품목에 매달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동폭이 커지고 또 뭐 환율 관리하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메꾸느냐가 사실 고민인 거지. 대중 그 수출이 좀 줄어들었다 또는 대중 무역 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반전됐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이게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그 정책적 대응을 헷갈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오늘 뭐, 네, 맞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많이 흑자 내던 거, 중국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이랬는데, 그렇게 그런 좀 저자세나 쪼는 태도 없어도 된다. 요즘 7월에 우리 대중 수출이 마이너스 2.5%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같은 기간 아세안에 대한 수출은 20% 이상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든지 좀 기업들의 대응,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반응 내지는 대응이라고 봐야겠죠.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고, 다만 이제 요즘 뭐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도 좀 혼란스러웠고, 또 중국이 지난 봄에 락다운 되면서 밀려있던 물건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 시간 지나서까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너무 단정적으로 이거 문제다, 위기다라고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애플 따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애플 따라가면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애플 공장이 중국에 있으면 중국으로 수출이 많이 가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하고 인도로 공장을 좀 옮기니까 그쪽으로 또 많이 가는 거고, 아시안 쪽으로.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이렇게 매여 있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더 바람직한 변화라고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은 줄었는데 아세안의 수출이 늘었다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상쇄될 정도의 물량이 되는지 예.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상쇄가 될 정도인가요? 7월만 보면 충분히 네.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도 좀 두고 봐서 이 연간 누적치를 봐야겠죠.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오늘 이제 우리 수석 연구원님 모신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과의 패권 싸움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이제 한국이 계속 끼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피해가 조금 걱정되는 것 같고 예. 특히나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좀 자극하는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펠로시가 뭐 대만을 방문하는 것도 그렇고 또 최근에 미국이 대만과 무역 협상을 이제 곧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하나의 중국을 이렇게 어떤 그 기본 논리를 깨버리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인데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에게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피해가 있을까봐 이제 사실 저는 그게 좀 걱정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제일 걱정이죠. 이게 혹시 미중 관계의 이런 악화가 통상적인 측면에서 우리 이 한국 무역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악영향의 경로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 실제로 보면 한중 관계도 경제적인 요소만 놓고 보면 꽤 잘 풀리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요소수 사태 그렇죠.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 좀 돌이켜 보면 중국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도 요소수가 많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상황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우리도 지금 부족하지만 일단 그 수출을 허가하겠다라고 해서 좀 도와줍니다. 즉 경제적인 그런 면은 잘 도와주고 또 심지어 이제 취포 그 문제에 있어서도 반도체 공장을 옮기느냐 마느냐 또는 투자를 줄이느냐 늘리느냐는 중국 입장에서 그건 핵심 이익은 아닙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은 자기들이 반도체 독립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렇죠. 그거는 자기들 힘으로 하는 걸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이익 또는 핵심 이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거든요. 근데 취포에 대만이 들어가게 되면 취포를 일단 표면적으로 나온 것만 보면 한국, 대만, 일본, 미국이 네. 사자가 마치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건 대만을 국제 무대에서 하나의 국가로 승격시켜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그거를 굉장히 견디기가 힘든 것이고 특히나 지금 미국이 대만하고 올 뭐 가을까지 해서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라고 하는데 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견디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서로 양보나 조율이 가능한 반면에 이 대만이 관련된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 특히 지금 시진핑 사면임 여부를 앞둔 시점에서는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이제 한국에 대한 왜냐하면 이제 양안 간의 갈등이 생기면 당연히 한국도 그런 지정학적인 그렇죠. 위험에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한미군이 참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에 대한 어떤 좀 투자 리스크가 커진다거나 또는 이제 그 양안 간의 갈등이 생기면 그쪽에 그 해운 물류들이 다 막히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그 동남아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최종제라든지 또는 동남아로 가야 되는 뭐 중간재, 자본재 이런 것들도 다 타격을 입고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굉장히 크게 터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번에 그 미국 인플레 방지법에 나왔을 때 굉장히 황당했던 건 뭐냐면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도 좀 미국이나 북아메리카에서 나온 것들로 한 60%인가 이렇게 채워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흑연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북아메리카 어느 나라에서 중국이 만드는 가격을 맞춰줄 수 어렵죠. 절대 불가하고 그러면 테슬라가 그렇게도 원하는 싼 배터리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당장 우리가 이제 고가 제품 못 팔아서 적자가 났지만 따지고 보면 옛날 일본에 우리가 장비 들어와서 대일 무역 적자 난 것처럼 향후에 앞으로는 일반 생필품 수입하고 그다음에 소재를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갖고 오잖아요. 한국 기업들이. 왜냐하면 저렴한 인건비를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중국하고 이렇게 무역 적자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하고 이제 연결된 문제가 아마 그런 공급망 독립 또는 소재 독립 문제일 텐데 만약에 중국에서 가져오는 게 분명히 싼데도 불구하고 그런 리스크 종속될 가능성 때문에 다른 곳에서 물건을 가져온다면 뭐 인도네시아나 호주에서 리튬을 가져오고 그걸 만들고 하면 필연적으로 가격이 오르지 올라가죠.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한 2%포인트 정도는 대중무역 제재 때문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네. 지난 그 트럼프 정부 트럼프 때 이후에 했던 4차례에 걸친 그 관세 부과가 물론 그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해제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거고 또 그 과정에 만들어진 여러 비효율성이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한국이 만약에 이제 중국에 대한 종속을 우려해서 다른 곳에서 물건들을 가져온다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비싼 보험료를 지불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싼 보험료를 내고 조금 보장을 덜 받는 건지 네. 이 사이의 선택일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제 WTO라거나 또는 이제 국제사회가 굉장히 평화롭고 잘 돌아갈 그렇죠. 때는 이제 그 보험료가 상당히 적었던 그렇죠. 셈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중재 역할을 해줄 만한 기구도 없고 또 각국 간의 그런 협력 의지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 무역 분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트럼프 때 뭐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1차 무역 협정 이랬잖아요. 1차라는 타이틀이 붙은 거는 결국은 2차, 3차가 무역 제재. 예, 무역 제재 있을 거라는 건데 그 당시에 제 기억에 뭐 얼마까지 중국이 미국 거 뭐 수입해주고 뭐 어쩌고 했는데 그 쿼터를 지금 못 지키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도 좀 약간 지금 잊혀진 것 같긴 하지만 예. 그게 이제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건지 아니면 그게 다시 또 수면 위로 좀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게 수면 위로 뭐 다시 부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정권이 네. 바뀌었고 4차례 거쳐서 이제 그 관세를 부과를 했고 대신 이제 한 3번 정도 또 합의를 해가지고 서로 조율을 한 셈이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약속대로 사고 싶어도 미국에서 사실 살만한 물건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지금 약속을 아직 안 지켰는데 그 나머지 관세 부과하고 있는 걸 풀어주기도 또 명분이 약하죠. 더군다나 11월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유권자들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앞에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플레 문제가 워낙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금리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인플레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끝나면 아마 대중 관세 부과는 어떤 형태로든 좀 물꼬가 트일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사실은 WTO 체제 중국이 들어오면서 20년간 평화의 시기를 우리가 구가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 평화가 깨지냐 마느냐 하는 건데 그 평화를 깨면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성장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제일 피해를 보는 거는 미국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수많은 공장도 있을 뿐만 아니라 폭스콘을 비롯한 많은 공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이폰을 제일 많이 사주는데도 중국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 안드로이드 폰 OS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나라가 그 나라인데 그렇게 해서 관계를 끊는다. 그러면 미국의 도래한 인플레이션은 아예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는 전방위적인 압박을 했잖아요. 네. 그럼으로써 이제 중국이 말 그대로 항복하고 나오기를 바랬고, 바이든 정부는 그거는 좀 희망 없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희망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는 그런 일반적인 제품에까지 그 양보를 요구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몇 가지 AI라든지 반도체, 배터리 이런 미래 그 미국의 안보와 좀 직결될 수 있는 몇 가지 품목, 핵심 품목에만 좀 집중시켜가지고 공략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 중요한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린 더 이상 반도체 패권을 목표로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든지, 마치 그 일본이 플라자 합의 때 항복했던 것처럼 네. 그렇게 되면 아마 미국도 이제 다른 것들을 풀어주겠죠. 하지만 과연 중국이 그런 패권을 포기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앞서 가야 그러면서 우리도 거기다 제품도 팔고 그럴 텐데 너무 섣불리 또 중국이 항복하는 거는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요. 일본에 비해서는 중국은 자체 시장이 워낙 커서 일본은 미국에다 장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중국은 정 안 되면 미국에 장사 안 하면 자기네 나라끼리 보고 쌍수하니 결국은 그거를 위한 준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 벌써 이미 바이두나 이런 업체들은
AI는 상당 부분 진행했고 미국도 못하는 일종의 그 로봇 택시 비슷한 거를 이미 시행을 일부 지역에서는 과감하게 하고 있고 있죠. 예,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결코 중국이 미국이 하자는 대로 호락호락 할 것 같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자기 나라 안에서만 그 물건을 팔고 또 자기 나라 안에서만 그 서비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그냥 노터치 하겠다는 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건 어차피 그 나라 안에서의 문제니까. 음흠. 대신 걱정하는 거는 거기서 축적된 경쟁력을 가지고 미국이라든지 EU라든지 또는 뭐 한국, 일본에다가 그 물건 또는 그 상품, 서비스를 팔게 되면 네. 그게 어느 순간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인공위성에 중국산 부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네. 미국의 어떤 그 방어 전략에 중국산 그 부품이 쓰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경계가 굉장히 애매한 게 그 흔히 듀얼 유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민수용, 그러니까 민간용으로 볼 거냐 아니면 군사용으로 볼 거냐. 똑같은 반도체 칩도 이게 무기에 들어가면 군사용이 되는 그렇죠. 것이고 자동차에 들어가면 민간용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지금 헷갈리고 또 미국은 그런 거에 대한 협의를 이제 우방국들이 좀 더 강하게 해주기를 원하지만 그 우방국이라고 하는 나라, 한국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 모두의 지금 그 무역이나 투자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미국 의도대로 일방적으로 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 의도대로 또 중국이 쉽게 움직이느냐 그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더 말씀을 좀 나누고 싶긴 한데 시간이 지금 다 해가지고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좀 듣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과 대립은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역사적인 흐름일 것 같은데 결국은 그 가운데 저희가 위협은 최소화시키고 기회를 극대화시키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본시장이랑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떤 위협과 어떤 기회가 있는지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해서 말씀 주시고 혹시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말씀을 주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본시장 입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는 그 불확실성 네. 아니겠습니까? 요즘 보면 불확실성의 제일 큰 변수가 미국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통상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도 네. 그렇고 그래서 미국의 행태를 좀 앞서서 읽는 그런 움직임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한중 관계는 아무리 봐봤자 한중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미 또는 미중에 종속되어 있는 관계라서 그래서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보는 것이 자본시장의 어떤 그 편익을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행태를 먼저 예측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혹시 그걸 그래도 어떻게 우리나라의 그 미국에 대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과거와 좀 달라진 게 과거에는 미국이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민주주의라든지 가치라든지 그에 비해서 요즘은 훨씬 좀 판단하기가 쉬워진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 유권자들의 표를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는가 또는 그걸 가지고 실제로 뭐 일자리라든지 인플레라든지 이 생활, 이 뭐랄까요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경제를 얼마나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모든 정책적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판단이 쉬울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너무 좋은데요? 저는 조금 약간 이 참여자에서 벗어난 시각에서 경제를 보고 계신, 그러니까 여기서 참여자라는 건 실질 시장,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미중 관계가 좀 고조되는 가운데에서 이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기회와 위협에 대해서 쭉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LG경영연구원의 김영주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